갓 떠오른 봄 햇살 아래 전라도 남원 장터에서 알 수 없는 숫자를 중얼거리던 8살거지 소녀 하나가 포목전 앞에서 장사치의 몽둥이에 맞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지만 이씨 가문에서 쫓겨난 며느리 옥연만은 그 자리를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옥연이 소녀의 손에 쥐어준 꽁보리밥 더미 하나가 훗날 남원 땅을 쥐고 흔들던 이참봉 가문을 부리째 뽑아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칼바람이 습심 남원 장터 골목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고 집신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냉기에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장터 한켠 헌 가마니 두 장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좁은 틈새에 흰 무명 저고리를 입은 여인 옷거련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명이 헤어져 시로라기가 삐죽 튀어나온 소매 사이로 찬바람이 비집고 들어왔고 그녀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이씨 참봉댕,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뿐 실상은 집안에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온 신세였습니다. 지난해 이질로 서방을 잃은 뒤로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구각은 날로 모질어졌고 오늘은 끼니조차 챙기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내쫓긴 터였습니다. 옥연의 품속에는 부엌 참모들이 먹다 남긴 것을 몰래 빼온 메밀묵 한 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묵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게 굳어 속살까지 얼어붙은 것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렵게 한 입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시리고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옥녀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서방님 기일만큼은 챙겨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가 그녀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장터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옥녀는 깜짝 놀라 먹던 묵을 다시 품에 넣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만치 포목전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목전 주인 강씨가 몽둥이를 높이 들어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사정없이 내려치고 있었지요. 비명 대신 아이의 입에서는 기이한 중얼거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31, 둘 모자라. 매를 맞는 아이는 누더기를 걸친 8살 남짓한 거지 소녀 금이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헝클어진 멀리칼을 한 금이는 몽둥이가 등짝을 강타할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천조각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 천을 훔치려다 들켜놓고 뭐라는 거야. 강씨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천 한 조각 잡으려다가 저 꼴이라니 너무하네. 강씨 성질 모르는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하지.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다시 한번 바람을 가르는 몽둥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모진 매를 맞던 자신의 처지가 저 아이 위에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닥에 숫자만을 세고 있는 것이 너무도 기이하여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만하시오. 옥련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강씨와 금이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퍽! 강씨의 몽둥이가 금이 대신 옥련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살이 터지는 듯한 고통에 옥련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아이를 감싸 안은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이참봉댁 과부 아씨 아니시오. 강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옥자는 고통을 참으며 품속에서 메밀묵덩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 요깃거리라도 드릴 테니. 옥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유일한 식량을 강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씨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참, 양반 며느리가 거지년을 감싸고 도네. 그까짓 것 내가 먹어서 뭐 하겠어. 강씨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포목전 안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옥연과 금이에게 쏠렸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옥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많이 아프지? 옥연은 자신의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파왔지만 아이의 떼투성이 얼굴을 옷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금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옥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옥년의 손에 들린 메밀묵으로 옮겼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거라. 옥연은 망설임 없이 묵덩이를 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금이는 묵을 받아들자마자 걸신 들린 듯 입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우걱우걱 씹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그 딱딱한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지요. 옥년은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야 자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삼킨 금이가 입가를 혀로 핫고는 고개를 들어 옥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옥년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초점 없던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짐승의 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이의 시선은 옥년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31 채워졌어. 금이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낮고 탁했습니다. 금이는 꼬질꼬질한 손을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툭! 금이는 옥연의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어 색을 알 수 없는 아주 작고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옥련은 멍하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기 놀이개 한쪽이었지요. 그런데 옥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음이 아니었습니다. 놀이개 끝 매듭 부분에 검은 실로 빽빽하게 놓인 기이한 수였습니다. 꽃이나 나비가 아닌 불규칙한 직선과 점들의 나열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암호를 새겨 넣은 듯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옥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금이는 대답 대신 옥연의 눈을 반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기묘하게 흔들렸습니다. 3번 오 하나 안 채 섰죠. 금이가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3번 5 하나 안 채 섰죠. 잊지마. 말을 마친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옥년이 황급히 손을 뻗어 잡으려 했으나 금이는 미꾸라지처럼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옥련은 멍하니 서서 손에 쥔 낡은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 무렵 옥련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이참봉댁으로 향했습니다. 남원 땅에서 손꼽히는 부자 이참봉댕이었지요. 대문 앞에 다다르자 날카로운 고함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아니, 며느리라는 것이 해가 지도록 밖으로만 나돌고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란 말이냐.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옥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당에 서 있던 최씨 부인이 획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야 오는구나. 내 두통약을 지어오라 보냈더니 하늘과 땅도 유분수지. 송구합니다. 어머님, 의원 집에 사람이 많아 늦어졌습니다. 옥련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품에서 약첩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낚아채듯 가져가며 혀를 찼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사내 아이 하나 못 낳는 칠거지약을 범하고도 저리 뻔뻔하니 원내 팔자야. 비수 같은 말들이 옥견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막내는 이질로 죽고 큰아들은 딸만 셋이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는 것은 밖으로만 나더니 황하고 안방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옥견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고시에 불을 지피는데 눈물이 툭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옥년은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놀이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3번 오 하나 안 채 서쪽. 금이가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옥년은
홀로 기거하는 건넌방에서 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놀이개를 뒤집어 보았지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실로 수놓아진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선 셋이 나란히 그 옆에 사선으로 5개, 그리고 하나가 점처럼 찍혀 있었지요. 옥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옥견의 기억은 4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기거하던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의 사랑방 서쪽 벽에 박아넣은 암행 서랍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이 참봉조차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었지요. 창문 아래 난간 기둥에 새겨진 미세한 빗살 문양. 옥견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의 실을 짚어보았습니다. 3번, 5. 그 숫자의 배열은 시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사랑방 기둥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지 아이가 건네준 낡은 놀이개가 시아버지의 유품과 연결돼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련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기운이 뺨을 스쳤습니다. 사랑방은 마당 건너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밟히는 흙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옥련은 숨을 죽이며 사랑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 경첩이 녹슬어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안채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옥련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참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묵은내와 함께 방 서쪽 벽에 박혀있는 기둥 하나가 번들거렸습니다. 옥련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놀이개를 꺼내 기둥의 빗살 문양 옆에 대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문양과 놀이개의 수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3. 옥련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둥 위쪽 돌기를 3번 눌렀습니다. 딸깍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5. 이번에는 오른쪽 옹이 자리를 5번 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련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기둥 중앙에 박힌 나무 못더리를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투두둑, 차르륵 기둥 내부에서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둥 아래쪽 벽판이 툭하고 안쪽으로 꺼졌습니다. 아, 옥견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벽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공간, 이중벽 서랍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옥련은 홀린 듯 그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종이 뭉치였지요. 옥련은 떨리는 손으로 그 뭉치를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켜켜이 묵은 곰팡내와 함께 오래된 먹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은 옥견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관아 구현미 200석, 양민 전답 3000평 매입, 진현청 보리쌀 300섬쌀로 바꾸어 사창은닉. 종이를 넘기는 옥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정적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옥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청렴 결백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나라의 양식을 빼돌려 제 배를 불리고 땅을 넓히는 데 썼던 것입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옥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장부만 있다면, 이 더러운 비밀만 밝혀낸다면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자신의 운명도,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마을 사람들의 원한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썩어 빠진 일시 가문의 목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마당 건너편 안채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련은 화들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급하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를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문서를 다시 이중벽 서랍에 넣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옥견의 눈동자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식은 데미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서들 중 가장 맨 위에 있던 모든 부정행위가 요약된 원본 요약 장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종이 찢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갈랐습니다. 옥녀는 찢어낸 종이를 손바닥만 하게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쪽진 멀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뽑아냈습니다. 이 비녀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대가 비어있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옥견은 가늘게만 종이를 비녀의 대롱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쓱쓱 종이가 비녀 안으로 감쪽같이 사졌습니다. 옥녀는 다시 비녀를 멀리에 꼽고 나머지 문서 뭉치를 급하게 벽서랍 안으로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이 밤중에 사랑방은 왜 들어와 바로 문 밖에서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옥련이 미쳐 벽판을 닫기도 전이었습니다. 벌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훅 쳐들어왔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최 씨 부인의 그림자가 방 안을 길게 덮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련은 황급히 벽 서랍을 등지고 섰지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미처 숨기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매서운 눈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열려있는 이중벽 서랍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순간 최 씨 부인의 눈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굴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입가에 비릿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도둑년 감히 시어른 물건에 손을 대다니. 최 씨 부인은 옥련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금기된 곳을 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옥연이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밀었지만 최 씨 부인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붕! 최 씨 부인의 손에서 떠난 몽둥이가 옥련의 먼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헉!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옥견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툭 꺾이며 마루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진 것일까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옥련의 흰 저고리 깃을 적셨습니다. 하얀 무명천 위로 붉은 꽃이 툭툭 피어오르는 모습이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뭐 하느냐? 들어오지 않고 최 씨 부인이 방문을 열어제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서슬퍼런 고함의 마당을 쓸던 마당쇠와 부엌에서 나오던 찬모가 기겁하며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며느리와 몽둥이를 들고 숨을 헐떡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당쇠가 사색이 되어 물었으나 최 씨 부인은 대답 대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새어나가는 날에는 집안이 멀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악기로 만든 것입니다. 전현이 감히 시어른 비밀 서랍에 손을 대고 도망치려 했다. 집안의 법도를 어기고 도둑질을 한 년을 내 어찌 며느리로 대우하겠느냐. 여봐라. 당장 멍석을 가져오라. 도둑질이라니. 옥연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억울함에 입술을 달았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피가 눈을 가리고 멀리가 깨질 듯 울릴 뿐이었습니다. 무얼 꾸물거리는 게냐. 당장 전현을 멍석에 말아라. 오늘 전현의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쫓아내지 않으면 성을 갈 것이다. 최 씨 부인의 호령에 머슴들이 허둥지둥 헛간으로 달려가 먼지투성이인 멍석을 끌고 왔습니다. 축 늘어진 옥년의 몸이 거친 집 위로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마님,
그래도 날이 찹니다. 이 엄동설안에 참모가 울먹이며 말려보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최 씨 부인의 매서운 손등이었습니다. 짝! 너도 같이 쫓겨나고 싶으냐? 입 닥치고 거들지 못해 결국 머슴들은 눈물을 삼키고 옥련의 몸을 멍석으로 둘둘 말았습니다. 거친 짚이 옥련의 상처를 긁어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내다버려라. 대문 밖으로 내다버려. 질질 끌리는 멍석이 마당을 긁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옥련은 멍석에 갇힌 채 캄캄한 어둠과 공포 속에 놓였습니다. 멀리에서 흐른 피가 눈으로 들어가 따갑고 쓰라렸지만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겨울바람이 우웅하고 울부짖으며 멍석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차! 먼슴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옥련의 몸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쿠당탕 딱딱하게 얼어붙은 눈 위로 옥련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멍석이 풀리며 그녀의 몸이 눈밭에 내동되기 쳐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쓰러진 옥련을 향해 독사 같은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라. 오늘부로 옥련은 우리 이씨 집안 사람이 아니다. 족보에서 파낼 것이니 그리할라. 그리고 최 씨 부인이 사독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곧이어 빗장 지르는 소리가 철컥하고 옥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상은 하얗고 또 차가웠습니다. 옥련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멀리에서 흐른 피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하얀 눈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옥련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아버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은 무심하게도 계속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송이가 옥련의 몸을 하얀 쇠처럼 덮어갔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지독한 추위 끝에 오히려 나른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였습니다. 차박차박 눈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일까 아니면 저승사자일까. 옥련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헝클어진 멀리칼 장터에서 포목전 주인에게 맞던 거지 소녀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하던 그 아이가 옥련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는 아무 말 없이 옥련을 내려다보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었습니다. 이가 득실거리고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지금 옥련에게는 비단옷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금이가 떨리는 손으로 옥련의 어깨에 누더기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옥련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작은 온기가 옥련에 얼어붙은 심장을 톡 건드렸습니다. 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옥련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어. 동쪽이야. 전주로 가야 살아. 옥련은 홀린 듯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는데 발이 푹 빠지는 소리가 뽀드득뽀드득하고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아이가 뿜어내는 기이한 기운이 옥련에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흘을 굶은 옥련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눈앞이 흐릿해질 무렵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주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고 옥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드르륵 문이 열리며 분명스러운 표정의 주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주모는 옥련의 남루한 행색과 거짓거래 금이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게시리. 오늘따라 왜 이리 나팔이들이 꼬여? 꺼지지 못해. 밥 빌어먹을 거라면 관하로 가든가. 주모가 소금을 뿌리는 신웅을 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옥녀는 다급한 마음에 손을 뻗었으나 힘이 없어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연의 뒤에 숨어있던 금이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주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주막처마 민 낡은 석가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석가래 무너져요. 지금. 금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기할 정도로 선연했습니다. 주모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인연이 뭐라는 거야. 멀쩡한 집구석에 악담을 퍼붓다니. 당장 안 꺼져. 주모가 부직행이를 들고 쫓아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놀고 있던 주모의 5살 배기 아들이 보였습니다. 주모는 금이의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섬뜩하여 저도 모르게 아들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개똥아, 이리 와. 우지끈 괭. 주모가 아들을 낚아채 마당으로 구르는 순간 괭음과 함께 굵은 석가래 하나가 아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처박혔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고 주막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후두둑 흙덩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주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서진 석가래와 자신의 품에 안긴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금이의 말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지금쯤 저 나무 기둥 아래 깔려 끔찍한 꼴을 당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방금. 주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주막 안쪽 따뜻한 아랫목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놓였습니다. 주모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반찬을 내어왔습니다. 네, 내가 미쳤지. 귀한 분들을 몰라보고 어서 드세요. 방은 뜨끈하게 불을 지폈으니 툭 쉬다 가시고. 옥련은 허겁지겁 국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후루룩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옥련과 달리 금이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견이 자신의 밥을 덜어주자 그제야 금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 긴장이 풀리며 노고남이 밀려왔습니다. 옥녀는 젖은 버선을 벗어말리고 있는 금이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인 작은 발 옆에 놓인 낡은 놀이개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금이의 발 옆에 놓인 놀이개가 장터에서 자신에게 건네준 바로 그 낡은 놀이개와 같은 짝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이는 한쪽을 옥련에게 주고 나머지 한쪽은 여전히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금이야. 옥견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놀이개, 거기에 수놓인 숫자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금이는 대답 대신 낡은 놀이개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고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품에 넣어줬어. 아빠가 준 거래. 이거 가지고 전주 큰 집 가면 밥 준다고. 큰 집, 그곳이 어디냐? 이참봉댁. 옥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참봉댁이라니 옥연이 시집간 바로 그 집안입니다. 시아버지 이참봉이 밖에서 몰래 자식을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이의 어미는 그걸 몰라보고 신었던 놀이개수가 이참봉의 비자금 장부와 연결된 암호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 밖에서는 바람 우는 소리가 아우하고 들려왔습니다. 금이는 따뜻한 기운에 취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옥견은 조용히 멀리를 풀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사이에서 은비녀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견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의 멀리 부분을 돌려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얇게 말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방 이중 벽 서랍에서 찢어낸 시아버지의 부현미 횡령 원본 요약장부였습니다. 옥견은 잠든 금이의 품에서 살며시 놀이개를 꺼내 비녀 속 장부의 내용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일치한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거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참봉에 숨겨진 핏줄이자 이씨 가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이참봉의 핏줄이란 말인가.
옥견의 중얼거림 속에 서늘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옥견은 다시 먼니를 틀어올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 촛불 아래 번뜩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오그려는 다시 한번 비녀 속에서 나온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먹물이 번진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되는 듯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난 금이가 그 종이를 반히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종이 쌀 2,000석이야. 옥견은 귀를 의심하며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아이가 장부를 훑어보지도 않고 그 가치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뭐라고? 2,000석이라니 네가 그걸 아느냐? 아니, 글자는 까만 지렁이 같아. 헌데 보여. 저 종이에서 쌀가마니 냄새가 나고 역전 소리가 들려. 금이의 눈동자는 맑아 못해 깊은 우물처럼 건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견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이참봉의 핏줄인 것만이 아니라 재물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상인의 눈을 타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주로 가는 길, 올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한 칼날은 이미 손에 쥐어졌고 그 칼을 휘두를 명분과 능력까지 갖추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와글와글, 시끌벅적. 전주 남문박 전주자는 사람 반 소리 반이었습니다. 갓쓴 양반부터 패랭이 쓴 장사치, 보짐을 진 보부상들이 뒤엉켜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옥견과 금이는 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보따리 속에 숨겨둔 엽전 몇 딘이 전부였기에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옥견은 타고난 솜씨로 삘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륙 툭 끊어진 옷감을 입고 해진 소매를 기워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주는 금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짐을 힐끔 보고는 옥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건어물 장수, 생선 광줄이 밑바닥에 썩었어. 사지마. 저기 옹기 장수, 저쪽 두 번째 항아리는 금이 갔어. 져서 소리가 탁하거든. 금이의 말은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옥견은 아이의 눈을 빌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나쁜 물건은 피하며 조금씩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단을 잔뜩 짊어진 거상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주실로 짠 비단이라며 호가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보시오.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지 빛깔을 보시라니까. 장사꾼이 비단을 펼치자 좌르하는 소리와 함께 윤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금이가 장사꾼의 지게를 가리키며 코를 찔끗했습니다. 저건 썩었어. 안쪽이 축축하게 젖었거든. 장사꾼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데, 진짠데 곰팡이 냄새가 나. 장사꾼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려던 찰나 옥견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옥견은 금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녀의 코끝에도 미세한 오신내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단 제가 사겠습니다. 뭐 인연들이 쌍으로 미쳤나. 무슨 돈으로 이 비단을 다 산다는 말이냐. 저렴하지 않습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진 물건이니 헐값에 넘기시지요. 아니면 여기서 지게를 풀어 젖은 것을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리 되면 당신은 사기꾼으로 관아에 끌려갈 텐데. 옥견의 서슬퍼런 협박에 장사꾼은 움찔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비를 맞은 짐이 찜찜하던 차였습니다. 결국 장사꾼은 퉁침을 뱉으며 헐값에 지게째 비단을 넘겼습니다. 미쳤군, 미쳤어. 저 젖은 걸 사서 뭐 하려고. 여자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 전 재산을 날리는구먼.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옥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단을 짊어지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펼쳐보니 금이의 말대로
비단 안쪽은 습기를 먹어 얼룩덜룩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었지만 옥년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이야, 물을 길어오너라. 아주 많이 필요할 게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옥년의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철탕철탕 차가운 우물물에 비단을 담그고 치자물과 쪽빛 염료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얼룩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룩을 따라 돛을 놀리듯 염료를 먹였습니다. 젖어서 번진 자국은 구름이 되었고 곰팡이가 피려던 자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얼룩을 흉터가 아닌 무늬로 승화시키는 양반과 규수 시절 익혔던 예술적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주장 입구에 난데없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무슨 비단이래. 마치 구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 내 평생 저런 무늬는 처음 보네. 장터 한복판, 옥연이 걸어둔 비단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물과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구름 안개 문양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양반집 만님들과 기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서로 먼저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옥연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금이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운무 비단이 불러온 바람은 거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준비한 물량이 동인하고 옥년의 전대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가득 찼습니다. 옥년은 그 길로 전주장 구석진 곳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윤채단이라는 세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붙였습니다. 억울하게 몰락한 아버지의 성씨를 다시 세상에 내건 것입니다. 개업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이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붉은 단풍잎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내려갔습니다. 붉은색 긁어 담자. 옥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붉은색이라니, 지금은 가을이라 차분한 갈색이나 짙은 남색이 유행하지 않니. 하지만 금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의 치마폭에서 불구댕댁한 끝동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북쪽 군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옥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금이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맞췄고 곰팡이 핀 비단을 살려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옥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주의 시전과 난전을 돌며 붉은색 염료란 염료는 모조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목, 꼭두선이 등 붉은 물을 들일 수 있는 재료는 값이 얼마가 되었든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았습니다. 아니, 저 윤채단 주인이 미쳤나 봐. 한겨울에 붉은 염료를 저 비싼 값에 사서 뭐 하려고,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먼.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이 빗발쳤습니다. 창고에는 붉은 염료가 산처럼 쌓여갔고 옥년이 가진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딱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둥둥, 궁 쪽에서 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반이 붙었습니다. 왕실의 오랜 수건이던 세자 처하의 가래, 즉 혼례가 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사였습니다. 쿰펠 담장을 새로 치장하고 혼례에 쓰일 수만 필의 비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혼례복과 장식에 쓰일 색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한양 바닥이 뒤집혔습니다. 붉은 염료가 없다고 윤채단에서 며칠 전에 싹쓸이에 갔다는구만. 이런 제길, 당장 윤채단으로 가세. 비웃던 상인들이 이제는 돈 주머니를 들고 윤채단 앞에 줄을 섰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평소 한냉하던 붉은 염료는 10랭을 줘도 못 구하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옥녀는 침착하게 물량을 풀었습니다. 윤채단의 창고는 비어가고 대신 금고에는 엽전이 아닌 은덩이가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윤채단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돕는 상단이야. 앞날을 내다보는 심통한 능력이 있다더군. 윤채단은 이제 전주장을 넘어 전라도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목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검은 장옷을 눌러쓰고 몰래 상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에서 나온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참봉댁의 구획 및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원부 관아의 뒷문이었습니다. 평소 안면을 트운 하급 관리를 통해 감찰 나으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이것이 이참봉의 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옥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감찰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분명히 관아의 도장이 찍힌 쌀가마니를 빼돌림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상대는 남원의 이참봉이요. 지금 조정의 실세인 좌참판과 연줄이 닿은 집안이란 말이요. 감찰은 혀를 찼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어 오히려 무고죄로 처자가 다칠 수 있단 말이요. 더 확실한 것, 이참봉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시오. 아니면 더 큰 힘을 빌려오든가. 옥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겨우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양반들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이다. 아직 힘이 부족해. 옥견은 종이를 다시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불을 쌓아 그 돈으로 저들의 목을 조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윤채단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옥견에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 최 씨 부인의 곁에서 내다버려라 고함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옥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 아니 남원 이참봉댁의 집사 박가였습니다. 어허, 이 집 비단이 그리 좋다하여 멀리서 왔는데 주인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만. 박가는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가게 안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지금 윤채단의 주인이 엄동설안에 내쫓은 그 며느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최 씨 부인 심부름으로 왔으니 물건은 제일 좋은 것으로 대령해라. 최 씨 부인, 한겨울 눈보라 속에 옥견을 내쫓아 얼어 죽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옥견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차가운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드리워진 대나무 팔을 스르륵 내렸습니다. 팔 너머로 박가의 기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옥련은 발 뒤에서 목소리를 낮게 깔고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박가는 기가 차다는 듯 허수음을 터뜨리며 부채 끝으로 탁자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허이, 사람이 장사 하루 이틀 하나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남원 이참봉대 꽃간 열쇠를 쥔 박 집사를 그는 콧방귀를 끼며 비단 뭉치를 획 밀어젖혔습니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고운 비단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요. 하지만 발 뒤에 옥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원 이참봉댁이라 워낙 명망 높은 가문이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허나 저희 상단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초면인 상단에 외상을 청하시니 난처하군요. 신용을 담보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옥련의 목소리는 기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박가는 짜증스럽게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런 종이 한 장이 탁자 위에 탁 까고 놓였습니다. 자, 이걸 보게나. 남원 들엿 논 500마지기 문서야. 이 정도면 자네 가게를 통째로 사고도 남지 않겠나. 옥녀는 발틈새로 그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것은 비녀 속 장부에 적혀있던 바로 그 횡령 토지의 문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구현미를 빼돌려 차명으로 사들인 땅이었지요. 옥견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스스윽 갈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과연 대단한 재력입니다. 좋습니다. 거래를 하지요. 옥녀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붓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품 대금은 다가오는 보름까지 전액 상환한다. 만약 하루라도 늦을 시에는 담보로 잡은 이 토지 문서를 상단에 귀속시킨다. 박가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보름 흥, 그까짓 돈 사흘이면 갚아. 그는 붓을 빼앗다시피 가져가 쾅하고 자신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탑자 위에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박가는 일기양하게 비단 뭉치를 하인들에게 넘기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우르르 박가와 하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옥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금이가 다급하게 달려와 옥년의 소매를 잡아챘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금이의 눈동자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 총명하고 침착하던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옥견은 놀라 아이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이야. 무슨 일이냐. 저 사람, 아까 그 집사 아저씨 말이에요.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냄새라니 기름 냄새 말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매 안쪽에 숨긴 약봉지에서 나는 냄새요. 비상이에요. 쥐잡을 때 쓰는 그 독약 냄새가 났어요. 코가 맵고 혀끝이 아려오는 그 냄새요. 옥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비상은 맹독이었습니다. 이참 봉댁 집사가 비상을 품고 다닌다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최 씨 부인의 심부름을 왔다고 했습니다. 옥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옥견은 즉시 가게 뒷문을 지키던 덩치 큰 일꾼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지금 당장 저 박가의 뒤를 밟아라.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저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돌쇠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한편 박가는 곧장 이천봉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을 든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썩은 물냄새가 진동하는 개천 다리 밑에는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소. 사내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습니다. 박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하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번덕거리는 그 봉투는 금이가 말했던 바로 그 비상약봉지였습니다. 밖에서 이걸 구하느라 애 좀 먹었네. 박가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사내는 봉투를 받아 냄새를 킥 맡아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효과는 확실하겠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을게야. 박가의 눈빛이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사내의 귀에 대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일세 윤채단 창고에 불을 지르게. 사람들이 불을 끌어나오면 우물에 이걸 타시오. 그리고 혼란한 틈을 타 그 주인년의 밥그릇에도 이걸 섞어야 하네. 크크크, 방화의 독살이라니. 집사 나으리도 참 독하십니다. 그래, 대금은 가져오셨소. 박가가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자 사내는 묵직한 돈 주머니를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건방진 윤채단 놈들, 감히 내게 위약금 조항을 걸어. 오늘 밤이면 이놈들 가게는 잿더미가 되고 주인은 독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 문서도 계약서도 모두 불타 없어지겠지. 박가의 웃음소리가 음산하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돌쇠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서둘러 옥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오늘 밤 윤채단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수 어른, 큰일 났구만요. 저 놈들이 돌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채단의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으나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지요. 문 안에는 옥년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무장을 한 포졸수 10명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 어서 들어오거라. 돌쇠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담벼락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기름 먹인 손뭉치를 들고 담을 넘었습니다. 답타답 부싯돌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덮쳐. 포도청 종사관의 우렁찬 구엄과 함께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튀어나갔습니다. 당황한 방화범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육모방망이에 맞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 난리통의 뒷문으로 슬금슬금 도망치려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황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이참 봉댁 집사 박가였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집사 나으리. 옥련의 선연한 목소리가 박가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박가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횃불을 든 올련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가의 소매를 거칠게 뒤치자 하얀 가루가 든 봉지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종사관이 봉지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산이 아니냐?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품고 다니다니. 박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여. 누군가 내 주머니에 몰래 넣은 게 분명하오. 나는 명문가 남원 이참봉댁 집사란 말이오. 명문가라. 옥련이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횃불 아래 반짝이는 그것은 끝이 날카롭게 갈린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례 때 물려주신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르는 척할 셈인가.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당신도 짐작이 가겠지. 박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녀 속에 이참봉의 횡령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박가에게 그것은 제목을 조르는 올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화미수의 독살 시도까지 이대로 관하로 끌려가면 곤장백대는 조이 맞고 귀양을 가게 될 텐데 견딜 수 있겠소. 자, 살려주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박가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멀리를 조아렸습니다. 옥련은 미리 준비해둔 지필목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편지를 쓰세요. 윤채단은 전소되었고 주인은 독을 먹고 죽었다고 쓰시오. 거래 장부와 차용증도 모두 불타 없어졌다고 말이오. 박가는 떨리는 손으로 거짓 서신을 써 내려갔습니다. 옥련은 그 서신을 낚아채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심하고 제 무덤을 더 깊게 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가는 곧장 포졸들에게 끌려가 하옥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원 이참봉댁으로 파발이 당도했습니다. 서신을 받아든 최 씨 부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았습니다. 호호, 드디어 그 눈엣가시 같은 것들이 사라졌구나. 빈 문서도 몽당 불탄다니 하늘이 도우셨어. 경계심이 풀린 최 씨 부인은 그날부터 더욱 사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불타 없어진 줄 아는 빚 따위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땅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비단옷과 놀이거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녀가 흥청망청 돈을 쓰는 동안 전주의 사원부에서는 옥련이 제출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옥련의 윤채단은 전라도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옥련의 곁에서 자란 금이는 어느새 삼이 빠르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총명한 소녀가 되어 장부 정리를 도울 정도였지요. 행수님, 사헌부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문서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한 상단 호위무사가 된 돌쇠였습니다. 옥련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참봉 가문의 횡령과 수탈을 입증하는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방토지 조사까지 모두 끝나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옥련은 문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속에 쫓겨나던 그날 밤이 아득하게 떠올랐지요. 옥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입가에는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을 챙기거라. 남원으로 간다. 오래된 빚을 받으러 갈 때가 되었다. 사흘 후 조용하던 남원 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둥둥 북소리와 함께 전주에서 내려온 거대한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기 때문이지요. 맨 앞에는 청사 초롱을 든 하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 수십 대와 짐꾼들이 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마치 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습니다. 화려한 쌍가마 안에서 옥녀는 얇은 발 사이로 익숙한 산세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엄동설안에 곰발이 바람으로 쫓겨나 죽을 뻔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며 눈밭을 기었으나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상단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호위대장 돌쇠가 가마 옆을 지키며 위엄 있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연의 행렬은 이참 봉댁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마을 한복판 장터 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쇠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주 윤채단 행수님께서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여신다. 곡간을 열어라. 짐꾼들이 짊어지고 온 가마니가 풀리자 좌르 쌀 쏟아지는 소리가 장터에 가득 찼습니다. 흉년이 들어 풀뿌리로 연명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넉죽절을 올리며 생불이 오셨다고 칭송했습니다.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일 때 저 멀리 기와집 담장 너머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이참봉댁겠죠? 흉물스럽게 견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고함을 질러댔지요. 이놈의 집구석 빌려간 돈이 500냥이 넘는데 언제 갚을 거야. 안채마루에서 최씨 부인이 귀를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3년 세월이 그녀를 폭삭 늙게 만들어 팽팽하던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도끼 같은 눈매만 여전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장터에 전주서 온 큰 부자가 돈을 물쓰듯 한답니다요. 인심이 후하여 굽신거리는 사람한테는 쌀이고 돈이고 막 퍼준대요. 최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하늘이 도운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라 생각하며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비단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 부자에게 잘만 보이면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앞섰으니까요. 부인은 허겁지겁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자 눈부시게 화려한 쌍가마가 보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내가 이참봉댁 안방마님이다.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선 최씨 부인은 가마 앞에서 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행수 어른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이 마을 터주대감 이참봉 안사람입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 딱하여 그녀가 굽신거리며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가마의 비단문이 스르 열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하얀 비단신을 신은 발이 사뿐히 땅을 디뎠습니다. 이어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주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멀리에는 옥으로 만든 떨잠을 꽂고 목에는 붉은 산호 목걸이를 한 그 여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최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귀티가 흐르다 못해 나직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 마주친 순간 최씨 부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우십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는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옥변의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매서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3년 세월의 한이 서려 있었으나 겉으로는 지극히 예바르고 정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비틀거렸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그것도 천하의 거상인 대상단 행수가 되어 눈앞에 서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 귀신이냐 사람이냐. 최 씨 부인이 바들바들 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옥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단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사락사락 벤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입니다. 어머님께서 엄동설안에 내쫓아 얼어 죽길 바랐던 그 며느리 옥련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옥련의 뒤를 따르던 호위무사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도열했습니다. 옥련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에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습니다. 그녀가 문서를 펼치자 좌라락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최 씨 부인의 눈이 문서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이참 봉댁의 집문서와 전담문서, 그리고 최 씨 부인이 도박판에서 빌려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최 씨 부인도 붉은 지장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릴 때마다 찍어주었던 그 지장들이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원금 3,000냉에 이자 500냉, 도합 3,500냉입니다. 옥련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갚지 못하신다면 담보로 잡은 이 집과 전답은 이제 제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빚이 전년의 손에 넘어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감히 시어미의 재산을 담보로 잡다니 천벌을 받을련. 썩 물러가지 못해 최 씨 부인이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옥련의 호위무사였습니다. 무사는 최 씨 부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미를 패네.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이 나를 죽이려 하네. 최 씨 부인은 멀리를 풀어 헤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며느리를 욕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최 씨 부인의 폐악질에 짐저리가 난 마을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옥견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불효라 하셨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눕자 약값이라 소겨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문중 재산을 팔아치운 게 누구입니까? 그 돈으로 투전판을 기웃거리다 가산을 탕진한 것은 또 누구입니까? 옥견의 입에서 최 씨 부인의 치부가 하나둘씩 터져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겨울 눈보라치는 밤에 며느리를 곰파리 바람으로 내쫓아 얼어 죽게 만들려 한 것은 누구입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음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사실이라니. 독하다, 독해. 수군거림이 커질수록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옥견은 숨을 박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며느리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상객주의 대행수로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당장 집을 비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형장을 치게 할 것입니다. 관아라는 말에 최 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형장을 맞다가는 늙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구나. 천한 것 주제에 감히 양반댁을 능멸해. 전현이 낳은 그 더러운 핏줄도 어디서 객사했을 게 뻔한데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최 씨 부인은 옥년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핏줄을 들먹이면 기가 죽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옥견을 노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것, 꺼져라. 그때였습니다. 옥견의 뒤에 서 있던 비단 가마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맑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저함 없이 옥견의 앞으로 걸어 나와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할머니.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요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찔랑 아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옥패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그 옥패에 고정되었습니다. 수미가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이참봉댁 핏줄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금이가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반쪽 옥패였습니다. 저것은. 옥견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참봉 대감께서 밖에서 몰래 기르신 아드님의 딸 이참봉 대감의 유일한 핏줄 금이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금이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죽은 이참봉을 쏙 빼당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치 망령을 본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가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금이의 목을 향해 독사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년들에게. 탁! 옥견이 최 씨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옷이 최 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더러운 손으로 만질 물건이 아닙니다. 옥견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도 잊은 채 악을 썼습니다. 도둑년들, 감히 대감마님의 유품을 훔쳐 달아나다니. 여봐라, 전년들을 당장 멍석말이하라. 대감마님의 옥패를 훔친 죄,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쭌뼈거리며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과연 누가 도둑입니까? 옥견의 목소리가 장터 마당을 쩔렁쩔렁하게 울렸습니다. 이 옥패는 훔친 것이 아닙니다. 대감마님께서 밖에서 몰래 기르신 아드님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알까 두려워 끝내 집안에 들이지 못하셨던 그 아드님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자식이라니. 이참봉 대감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첩 하나가 아이를 벤 채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긴 했지.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닥쳐라. 천한 주둥이를 놀리지 마라. 내 남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오직 내 배로 낳은 큰아들 뿐이었어. 정말 없었습니까? 옥견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 세월 겪은 서러움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질투가 무서워 대감마님께서 첩의 아들을 집 밖에서 숨겨 기르셨지요. 당신이 알면 그 아이를 해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대감마님은 돌아가시기 전 그 아들에게 이 옥패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씨 가문 핏줄의 증표다. 필요한 때가 오면 이것을 내밀어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딸이 바로 이 아이 금이입니다. 바람이 잉하고 불어와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대를 이을 아들을 그토록 원했지요.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당신의 큰아들에게는 딸만 셋을 주셨고 귀하게 얻은 막내 아들은 이 질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그토록 찾고 원하던 이 참봉 가문의 유일한 손주가 서 있습니다. 옥년이 금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핏줄이 어머님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바로 이 아이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천한 것의 씨앗이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을 데려와서 감히 이참봉 핏줄이라 우기는 것이냐.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저 옥패도 어디서 위조한 것이겠지.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라. 최 씨 부인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할머니,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나왔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시끄럽다. 감히 어디라고 입을 여느냐. 최 씨 부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물러서지 않고 맑은 눈망울로 최 씨 부인을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 우리 할아버지는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에 붉은 점이 있다고 했어요. 순간 최 씨 부인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들어올리던 지팡이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들었대요. 할아버지는 목욕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남들에게 절대 그쪽을 보이지 않으셨대요.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 오직 할머니만 아실 거라고. 금이의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이참봉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붉은 점. 그것은 이참봉이 흉하게 여겨 평생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심지어 첩실들에게조차 숨겼던 비밀이었습니다. 그 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오직 본처인 최 씨 부인과 이참봉 본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어린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참봉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며느리가 다시 딸에게 전해지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붉은 점,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오패는 훔칠 수 있어도 남편의 은밀한 신체 비밀은 훔칠 수 없는 법입니다. 최 씨 부인의 시선이 금이의 얼굴에 다시 박혔습니다. 아까는 그저 더러운 거지 아이로 보였던 얼굴이 이제는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눈매, 오뚝한 콧날이 영락없는 이참봉이었습니다. 세상에, 영감,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올리고 전국의 용한 의원을 다 찾아다녔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자신의 손으로 굶기고 때리고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는 그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지팡이가 바닥에 나둥글고 부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먼지에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최 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충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거지 소녀가 양반집의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련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 씨 부인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을 당신 스스로 끊어버릴 뻔했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옥련에게서 바닥에 웅크린 금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낀 얼굴과 헤어진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마른 어깨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는 죽은 이참봉이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그 강직한 눈매를 쏙 빼당아 있었습니다. 내 핏줄. 최 씨 부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을 기어 금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비단 치마가 거친 마당 흙에 쓸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고고하게 살아온 양반과 마님의 체면 따위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금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가, 내 강아지, 할미가 몰라봤구나, 내 새끼.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금이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에게 눈앞에 놓인 것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을 매질하라 소리치던 악귀였고 밥그릇을 걷어차던 무서운 마녀일 뿐이었습니다. 금이는 옥년의 등 뒤로 숨어 벌벌 떨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옥년의 등 뒤에 파고드는 작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2살짜리 아이처럼 꼭 매달리는 그 손이 탁. 옥련이 최 씨 부인의 손을 거칠게 전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옥련의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부인은 친손을 허공에 든 채 멍하니 옥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혈육 타령입니까? 이 아이가 엄동설 안에 홀겹 저고리 하나로 장터 바닥을 기어다닐 때 마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주무셨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랬던 것이야. 최 씨 부인이 변명하듯 중얼거렸지만 옥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죽은 아드님이 남긴 핏줄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질 땅, 문서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거친 발소리가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길을 비켜라. 사원부에서 나왔다. 붉은 옷을 입은 포졸들과 관아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기겁하며 양호부로 길을 텄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포졸이 최 씨 부인과 집사 밖가를 포위했습니다. 서슬퍼런 창끝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관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옥년이 친정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했던 그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관리가 비녀의 멀리 부분을 돌려 빼자 그 안에서 얇게 말린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죄인 최 씨는 들으라. 관리의 호통 소리가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이 비녀 속에 숨겨진 장부와 집사박가의 자백으로 너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 지아비 이참봉이 죽기 전 손녀를 위해 남겨둔 토지 500마지기를 차명으로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죄, 그리고 적통 후계자인 이씨 머느리 옥년과 손녀 금이를 독살하려 사주한 죄 있는 인륜을 저버린 폐악무도한 짓이다. 아니옵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승줄에 묶인 집사 박가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진 신문을 당한 듯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불었습니다. 독약 심부름을 시킨 것도 땅 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두 마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이 배신자 놈이. 최 씨 부인은 눈을 뒤집으며 박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녀의 양팔을 억세게 꺾어 눌렀습니다. 우두둑, 최 씨 부인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가채가 벗겨져 바닥에 나둥그렇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습니다. 고고했던 양반과 마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인의 비참한 몰골만이 남았습니다. 당장 죄인들을 포박하고 가산을 몰수하라. 관리의 명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안방으로 들이닥쳐 장롱을 뒤집고 벽에 걸린 그림과 도자기들을 떼어냈습니다. 곡간 문이 뜯겨나가고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 재산, 내 돈, 안 돼. 저게 다 내 것인데. 최 씨 부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발버둥 쳤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그녀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천벌을 받은 게지. 어린 핏줄을 그리하더니 꼴좋아. 최 씨 부인의 시선이 다시 오련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오련뿐이었습니다. 옥련아. 최 씨 부인이 무릎으로 기어가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잠시 미쳤던 게야.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어미처럼 키우지 않았느냐.
우리 가문을, 이 집안을 살려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최 씨 부인의 손등 위로 흙탕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옥녀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최 씨 부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길은 당신 같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뿐입니다. 옥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숨어있던 금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금이야.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 언니.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최 씨 부인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옥련아, 금이야.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옥련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세상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증거 확인을 마친 사헌부 관리가 옥련에게 다가와 은비녀를 돌려주었습니다. 장부는 관아에 귀속되었으나 비녀만큼은 유품인이 가져가시라는 배려였습니다. 옥련은 비녀를 받아들고 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네 것이다. 네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란다. 금이는 비녀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습니다. 옥련은 아이의 멀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며칠 뒤, 이제는 활인소라 이름 붙여진 그 집안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밀지 말고 차례차례.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가마솥 3개가 걸려있고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밤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좌르르. 옥견은 쌀가마니를 직접 뜯어붓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집안일을 돕던 늙은 하인 귀서방이 조심스럽게 옥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다시 여쭙기 송구합니다만 말씀하세요, 귀서방님. 관아에서 전갈이 왔는데 유배지로 떠난 최 씨 부인에게 보낼 물건이 있냐고 묻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 혹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갔으니 다가올 겨울을 어찌할지. 귀서방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주인이었다지만 수십 년을 모신 정 때문인지 늙은 하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옥견은 잠시 국자를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자신이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비녀의 뜻이었습니다. 귀서방님, 예, 아씨. 곳간에서 쌀 한 말과 무명천 한 피를 꺼내오세요. 그리고 옥견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귀서방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최 씨 부인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전해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또다시 헛된 욕심을 품을 테고 너무 적게 주면 원망만 키울 테니까요. 그곳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 수 있도록 딱 생명만 부지할 정도로만 보내주십시오. 귀서방은 감격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씨,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귀서방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옥련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솥을 긁는 국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사이로 금이가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하고 터져나와 담장을 넘었지요. 이제야 비로소 남원 땅에도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번의 계절이 바뀌어 살구꽃 지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녀는 무명천 보따리에 낡은 녹그릇 하나와 금이의 엽전 주머니만을 챙겨 넣었습니다. 활인소의 세간살이는 남아서 구소를 돌볼 귀서방에게 맡긴 뒤였지요. 언니, 다 챙겼어. 금이가 방문을 열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년 전 장터에서 매를 맞던 꼬질꼬질한 것이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깨끗한 무명 저고리에 단정하게 딴 먼니, 그리고 무엇보다 맑게 빛나는 눈동자가 달라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옥련의 손을 꼭 잡는 버릇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 금이야.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구나. 두 사람이 대돌 위에 신을 신으려 할 때였습니다. 웅성웅성 대문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익. 오래된 대문이 열리자 옥련과 금이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원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은인을 두고 어딜 가시나이까. 3년 전 눈보라치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옥련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고 금이에게는 밥 한 술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떡집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려. 내 평생 자네들 덕에 굶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려니 가슴이 미어지네. 할머니가 내민 김서리는 쑥떡을 보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수장 씨는 투박한 손으로 직접 만든 튼튼한 집신 두 켤레를 내밀었고 건어물전 최 씨는 쌈짓돈을 꺼내려다만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옥연이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정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길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이곳 남원에는 이제 봄이 왔으니 저희가 없어도 꽃은 피고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자 금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좋아. 금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지요. 동쪽이야, 바다 냄새가 났네. 그리고 파도 소리. 가야 해. 거기서 또 할 일이 있어. 금이의 말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남원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아두기엔 너무나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옥련이 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바다를 보러 가자.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따르는 하인도 없이 그저 보따리 하나를 맨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속을 헤매던 그날과 같은 두 사람이 돼 이번에는 쫓겨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이다, 꽃을 뿌려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 손에서 꽃잎이 피어날아 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꽃비가 내렸습니다. 3년 전 날아오던 돌멩이 대신 향기로운 살구꽃, 진달래,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와 멀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분홍빛, 노란빛, 꽃잎들이 흙길을 비단 길처럼 수놓았지요. 옥견은 걷다가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손을 흔드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벅저벅 다시 걷는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금이가 옥년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 행복해. 나도. 금이는 빙글 웃으며 옥년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옥견은 금이의 멀리를 쓰다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산등성이 너머로 어렴풋이 푸른 수평선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흐드러지는 꽃빛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화처럼 그들은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남원 땅에서 일어난 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말없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던 아이는 침묵의 예언자로 불렸고
모진 시련 끝에 거상이 되어 원수마저 용서한 여인은 지혜로운 며느리로 불리며 밤마다 아이들의 멀리맛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엄청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고 원수조차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남원 땅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어 남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곡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고 돌아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필귀정의 이치를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딘가에서 금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옥년의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탱크랑 탱크랑 멀리 산사의 풍경 소리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봄날의 오후였습니다.